어젯밤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분명 거절했는데 왜 내가 미안한 걸까? 분명 내 선택이 맞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걸까?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엎어놨죠. 그 사람이 뭐라고 답장할지가 두려워서 상처받겠지, 연락 끊겠지, 나쁜 사람이라고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물처럼 차오르는데 내가 미안해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을 느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거절 잘하는 법 10가지 같은 거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록은 진짜 문제를 건드리지 못해요. 오늘은 그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왜 우리는 노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는 건지, 그 뿌리부터 들여다볼 거예요.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뭔가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편했던 적이 있나요? 딱 한 번이라도요. 아마 대부분은 그 기억이 바로 안 떠오를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왜 거절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소심한 게 아니에요. 이건 훨씬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착해야 한다. 남을 배려해야 한다. 싫다고 하면 이기적인 거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들은 직접적인 말로 오지 않아요. 부모님의 표정으로, 선생님의 칭찬으로, 주변 어른들의 반응으로 조금씩 쌓였어요. 착하다, 배려심이 깊다, 심성이 곱다.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뇌에 이런 공식이 새겨졌어요. 베풀면 사랑받는다, 거절하면 사랑을 잃는다. 이게 성인이 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착한 사람 강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people pleasing이라고도 하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뇌의 생존 전략이에요. 어릴 때 거절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험을 반복했다면 뇌는 거절을 위험 신호로 인식해요. 거절할 때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그 느낌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잘못해서 드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뇌가 위험하다고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거절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둘을 혼동해서 더 힘들어요. 하나는 벽을 치는 거고 하나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벽과 울타리.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벽을 상상해 보세요. 콘크리트 벽. 높고 두껍고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아요. 이쪽도 안 보이고 저쪽도 안 보여요. 완전한 차단이에요. 사람들은 거절이 곧 벽 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랑 선을 그으면 이 관계는 끝이야. 그래서 아예 선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는 달라요. 울타리는 경계가 있어요. 나의 공간이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해요. 근데 문이 있어요. 대화가 가능해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이고 나도 보여요. 벽은 관계를 끊는 거예요. 울타리는 관계를 재설계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거절하면 이 관계가 다 끝날 것 같다는 공포예요. 근데 진짜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끝내지 않아요. 관계를 더 오래, 더 진실되게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매번 부탁을 들어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그 관계가 진짜 편한가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버티는 건가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언제까지나 유지되지 않아요. 오히려 쌓인 감정들이 터지면서 진짜 벽이 생겨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근데 울타리를 치면요. 관계가 처음엔 삐걱거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관계는 진짜 관계예요. 경계를 존중하면서 유지되는 관계거든요. 잠깐 여기서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거절한 적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한 번도 싫다고 말 못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편한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있으면 긴장되나요? 재미있는 게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쉽게 이용당해요. 주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으면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한쪽이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는 항상 더 열린 쪽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갈게요. 울타리를 치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을 알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아, 이 패턴이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어요.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달라져요. 무례한 지인, 이 단어가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무례하다고 표현하면 미안한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이미 착한 사람 강박이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는 게 먼저니까요. 첫 번째, 감사를 모르는 당연형.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부탁할 때는 미소 띄우다가 해주고 나면 그냥 넘어가요. 고맙다는 말이 잘 없어요. 아니면 있어도 형식적이에요. 이 유형이 특히 상처 주는 이유는 처음에는 안 그랬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감사했어요. 그게 점점 당연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사람은 기대값이 계속 조정돼요. 처음에 100만 원을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매달 받다 보면 그게 없는 달에 오히려 섭섭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적응이라고 해요. 기준선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매번 부탁을 들어줬다면 그 사람의 기준선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해주는 게 이제 기본값이 돼버린 거죠. 이 유형에게 거절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보통 이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됐어? 혹은 그냥 서운한 표정. 이 반응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의 기준선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내가 고쳐줄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 죄책감을 무기로 쓰는 조종형. 이 유형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영리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압박을 안 해요. 대신 이런 말을 해요. 나 원래 이런 부탁 잘 안 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나 요즘 진짜 힘든 거 알잖아. 네가 거절하면 나 어쩌라고.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전부 여러분의 죄책감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이냐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이 이거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어떻든 여러분이 받는 압박은 동일해요. 이 유형에게 거절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거절하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그걸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쓸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 감정이 내 것인가? 상대방이 심어준 건가? 죄책감이 확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라면 그 죄책감은 상대방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돌려줘도 돼요. 세 번째, 경계 모르는 친밀형. 이 유형은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경계를 안 지켜요. 우리 사이에 그게 뭐야? 친한 사이니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냥 편하게 부탁하는 건데. 이 말들을 들으면 항의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로 그 사람은 나를 아끼거든요. 악의가 없거든요. 근데 친밀함이 경계 없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오히려 진짜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경계를 잘 알고 존중해야 오래가요. 경계 없는 친밀함은 결국 한쪽이 지쳐서 멀어지는 결말을 만들어요. 이 유형에게는 차갑게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해요. 감정을 주입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분이 떠오르셨나요? 사실 여러 유형이 섞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지인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어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왜 더 무너지는 걸까요? 지인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근데 가족한테는 그게 안 돼요. 가족인데, 부모님인데, 형제잖아.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논리가 무너져요. 왜 가족에게 거절이 더 어려울까요? 첫 번째 이유, 가족은 나의 역사예요. 지인과의 관계는 선택이에요. 만나다가 안 맞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나는 이미 오랫동안 특정 역할을 해왔어요. 착한 딸, 배려 깊은 언니, 말 잘 듣는 막내. 이 역할이 내 정체성처럼 굳어져 있어요.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단순히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체성의 위기예요. 두 번째 이유, 가족은 죄책감의 기원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착한 사람 강박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강박이 가장 강하게 활성화되는 건 당연해요. 마치 오래된 근육이 특정 동작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이유, 가족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우리 가족인데 그게 말이 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게 할 거면 나중에 후회해. 네가 그러면 엄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말들이 지인이 하면 차갑게 들릴 텐데 가족이 하면 진심으로 들려요. 그리고 진심으로 들리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박혀요. 잠깐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특정 가족의 얼굴이 떠오른 분이 계실 거예요. 혹은 최근에 있었던 그 상황이 스르르 기억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명절이었거나 전화 통화였거나 가족 모임이었거나 그 기억이 올라온다면 잠깐 느껴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뭐였는지, 억울함인가요? 무력감인가요? 아니면 수치심인가요?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해요.
감정의 이름이 생기면 그게 조금 더 나의 통제 안으로 들어와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할게요. 가족에게 쓸 수 있는 거절 공식이에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경계를 그어요. 나도 엄마 마음 알아. 그리고 나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번 건 내가 할 수 없어.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경계를 긋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예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되 허락을 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거절할 때 이유를 너무 길게 설명해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방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이유 하나하나를 논파하려고 해요. 이유는 짧게,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나는 지금 그게 어려워. 그리고 더 이상의 해명은 안 해도 돼요.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감정이 올라와도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가족은 종종 즉각적인 답을 요구해요. 그 자리에서 빠르게 결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한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바로 답은 드릴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라는 말 써도 돼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성숙한 거절의 일부예요. 이제 진짜 실전으로 가볼게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말이 안 나오는 그 순간을 위한 준비예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연습해도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 있죠? 오늘은 그 상황별로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장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 스타일로 바꿔 쓰셔도 돼요. 8가지 상황이에요. 첫 번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게 제일 어려운 상황 중 하나예요.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일수록요. 쓰지 말아야 할 말은 지금 나도 좀 쪼들려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언제 여유 생기면 이라고 치고 들어와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이가 틀어질 수 있어서 돈 빌리고 빌려주는 것 자체를 안 해. 그게 내 원칙이야. 원칙을 이유로 쓰면 너를 싫어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져요. 그리고 원칙은 논파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명절 강요가 있을 때. 올해는 꼭 와야 해. 한 번도 안 빠졌잖아. 가족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라고 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명절은 내가 쉬어야 할 것 같아. 몸도 마음도 좀 쉬고 싶어서 다음에 따로 시간 낼게. 따로 시간 낸다는 대안을 주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니까요. 세 번째,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 이번 주말에 같이 뭐 하자. 네가 차 있잖아. 좀 태워줘. 빠르게 도와주면 되잖아 라고 부탁하다면 이렇게 말해봐요. 이번 주말은 나 개인 시간이 필요해. 다음에 미리 얘기해줘. 짧게, 명확하게. 이유 설명 길게 안 해도 돼요. 내 시간에 대한 권리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번째, 내 선택에 계속 의견을 달 때. 결혼, 직업, 살 곳, 라이프 스타일, 이런 나만의 것들에 계속 뭔가 의견을 달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그 부분은 내가 많이 고민해서 결정한 거야. 조언해줘서 고마운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고마운 데를 넣는 게 포인트예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들었지만 내 결정이 있다는 걸 전달해요. 다섯 번째,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범할 때. 연봉이 얼마야? 남자친구랑은 잘 돼? 언제 결혼해?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부분은 지금 나눠야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아직 나중에를 쓰지 마세요. 그럼 언제가 따라와요. 지금 나눌 이야기가 아니하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임을 명확히 해요. 여섯 번째,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즉각적인 답을 요구받을 때 지금 바로 말해. 왜 대답을 안 해? 이것도 못 해줘?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답하면 내가 제대로 된 말을 못 할 것 같아. 조금 있다가 얘기하자.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나중에 감정이 식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의 공간을 요청하는 건 성숙한 대화법이에요. 일곱 번째, 이미 했던 거절을 또 반복해서 요청받을 때. 그때 거절한 거 알겠는데 이번엔 좀 달라.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부탁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대답은 바뀌지 않아요.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같은 말을 되풀이할수록 상대방에게 협상의 여지를 주게 돼요.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응하지 않는 것도 거절의 일부예요. 여덟 번째, 거절 후에 상대방이 상처받았다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정말 상처받았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면 내 결정이 속상하게 했다면 진심으로 미안해. 근데 그 결정 자체는 바꿀 수 없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내 결정을 바꾸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잠깐 여기서 한 번 더 멈출게요. 방금 8가지 문장을 드렸는데요. 아마 읽으면서 이걸 내가 실제로 말할 수 있을까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느낌 자연스러워요. 처음엔 어색해요.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어요.
말하고 나서 이게 맞는 건지 계속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요. 근데 쓸수록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쓰고 나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이에요. 울타리를 치고 나면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울타리를 치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달라지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거절하고 나서 상대방이 싸늘해졌을 수 있어요. 연락이 줄었을 수 있어요. 내가 선 그은 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나요. 첫 번째, 관계가 살아남아요. 진짜 관계라면 경계를 그은 후에도 관계가 유지돼요. 오히려 더 편안해져요. 나도 더 편하고 상대방도 나를 더 존중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이제 이 관계에 명확한 룰이 생겼으니까요. 경계 있는 관계가 더 오래 가요. 두 번째, 관계가 멀어져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만약 경계 하나 그었는데 관계가 멀어진다면요.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조건부 관계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줄 때만 유효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게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진짜 내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경계를 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야 좀 사람 같아졌다예요. 괜찮은 사람들은 경계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자기 자신이 뭔지 아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니까요.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지킬 줄 안다고 느끼거든요. 경계를 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동시에 관계를 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시작할 때 드린 질문 기억하세요? 거절하고 나서 마음이 편했던 적이 있냐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이 잘 없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음번에 거절하고 나서의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죄책감이 올라오더라도 아, 이거 뇌의 경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알아챌 수 있게 되면 그 죄책감이 조금 달리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거절을 못 해온 것도 자꾸 미안해진 것도 이유 없이 죄책감을 느낀 것도 그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바꿀 수 있어요. 울타리 하나 치는 것으로 다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울타리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울타리는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언젠가 경계가 내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날이 와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떠올랐는지, 어떤 상황이 가장 어려운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